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송하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코로나19가 이미 세계 질서를 바꾸어 놓았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가 발생했고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서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미래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눠주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준 별량중학교 순천 별량중학교 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경환 순천 풀뿌리교육 자치협력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의 교육과 관련해서 현장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등교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국 각지 학교들에서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확진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전남 지역 학교의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아이들 수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 교육감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예, 3월 1일부터 학교가 휴업에 들어갔죠. 예. 그러다가 4월 9일에 고3부터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이제 5월 20일부터는 이제 고3부터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8일에 이르러서야 이제 전체 학급 학년들이 등교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청정 전남을 만들어 주신 우리 도민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살피신 우리 학부모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방역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방역의 핵심 과제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학급에 28명이 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급식실 가림막 설치해서 이렇게 급식하도록 하고 있고, 통학 차량 같은 경우에도 45인승 차량에 20명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기숙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한 실에 이제 3명 이상 이렇게 생활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물품도 충분히 구비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쌤들이 힘드셔요. 예. 이게 이제 그렇죠. 수업 준비하시는데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교실 수업도 하셔야죠. 예. 또 이렇게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수업 준비도 하셔야 되고, 예. 또 방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지도하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앞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양한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격주, 격일,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격 수업도 하고 등교 수업도 하고 병행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든 학생들을 밀집하는 것을 좀 막으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학교를 꼭 가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학부모들이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교육 당국과 또 지역의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쌍방향으로 실시간 이렇게 이루어지는 수업이 전체에서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몰입도라든지 집중도, 학습 효과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 학교는 뭐니 해도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관계, 사회성, 협력, 그런 인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수업 과정 속에서 온라인 수업이 정말 나한테 맞고 더 재밌고 공부도 잘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 또 그런 선생님들도 뵀어요. 예.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뵀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이렇게 따서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력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또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도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아이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쌍방향으로 소통해보고 또 아이들에게 학습에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학년이 등교 개학한 날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준비했고 사실 열심히 준비한 결과로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온라인 공개 수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두 차례나 공개 수업을 했고 거기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선생님이 3학년 등교 개학 날 눈시울을 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감정이 격하게 올라왔는가 물어봤더니 아무리 이 온라인 수업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아이들과 함께 학습하고 학습의 소외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OX 퀴즈를 할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대면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눈빛을 교감하고 정서를 교류하고 하는 그런 면대면 수업이 드디어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감정이 격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부모님들도 비로소 등교 개학이 됨으로써 아마 조금 안심을 하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들 그냥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거리 두기를 열심히 한다 할지 하루에 3차례씩 손소독이라 할지 열을 재서 아이들이 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런 효과들을 노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학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만큼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밖에 지금 진행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학교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지역사회에서 시각은 또 어떤지 센터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학교가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학교는 여전히 좀 필요한 교육기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현재 또래 아이들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야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끼리의 만남과 부대낌이 없는 학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으로서 학교 교육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없으면 배움과 돌봄이 불가능한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 방역 시스템으로 인해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학교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다양한 곳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욱 생겨나야 될 것 같고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교육 활동들이 일어나서 아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는 그 온라인 교육이요. 예. 그 오프라인 교육의 보완제에서 이제는 대체제로 등장을 했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학교는 꼭 가야 된다는 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곳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새로운 학교 의상, 교사의 역할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하고 혼합해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도 있지만 그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학교 존재 이유, 이 상황 속에서 학교 역할을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방금 세 분 말씀 다 종합해서 좀 살펴보면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은 필요하고 공교육은 필요하고 학교 역시 반드시 필요한데 그 형태가 지금 변화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좀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원격 수업을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한 것은 이제 사상 최초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학교 당국은 물론이고 또 가정에서도 혼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줄 알았는데 네트워크가 미비한 학교가 많다. 뭐 이런 소식이 있어서 사실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교육 인프라는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 교육관님께서도 설명해 주시죠. 그 사실 우리가 IT 체육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학교에 있어서 IT 인프라는 상당히 좀 취약해요. 그리고 교사들도 그에 대한 역량이 충분히 이렇게 학습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불과 짧게는 열흘, 길게는 20일을 준비를 해가지고 전국적 차원의 이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쨌든 교장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사들의 그런 협력적 지성, 자발성의 발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서 정말 생소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연습하고 공부하고 실제 실현하고 하면서 이게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우리 인프라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째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패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꼭 필요한 것은 설문조사 결과 노트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부터 그걸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학내망도 고도화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 그리고 우리 교육청 내부에 에듀테크 온라인 학습 TF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또 이후 또다시 온라인 수업이 전면화될 때를 대비를 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의 구축의 문제도 중요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중한 이번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이후에는 좀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인적으로도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물적 설비도 이렇게 뒷받침돼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 교육이 너무 일방적인 지식 수업 위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교사와 학생 간의 다양한 피드백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쌍방향 소통이 좀 아무래도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는데 이 부분 먼저 교장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등교 계약이 아마 미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2월 달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조금 더 발빠르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평균적으로 한 10일 이상 앞서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했고 그 결과 단위 학교에서도 한 10여일 정도 준비 기간이 더 빠르게 우리가 발맞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 수업이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전달하는 그래서 콘텐츠를 그냥 제공해주고 과제만 언제까지 제출해라 하는 이런 수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플랫폼은 어떻게 구축을 하고 아이들과 쌍방향 소통하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밤샘 작업을 통해서 논의하고 집단지성의 힘을 한번 발휘해 봤습니다. 그 결과 구글 문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동시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작성해 가면서 생각들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토의해 보는 그런 모든별 토론 수업이랄지 그리고 학습의 내용을 확인하는 그 순간순간의 내용들을 확인해 나가는 OX 퀴즈랄지 단답형 문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그냥 그 컨텐츠를 동영상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호로 수시로 피드백을 받고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시행한 결과 온라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면대면 수업에서 전혀 자신의 생각들을 말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문자로 채팅으로 생각들을 공유하고 적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의견을 밝히기 더 그렇습니다. 쉬워졌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일정 정도의 성과도 예.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예, 교육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교장 선생님이 그 타시도보다 예. 열흘에서 보름 앞섰다고 하셨죠.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전남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조사를 했는데 전남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예. 60% 약간 상회하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낮아요. 예.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 금액도 사교육하는 학생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 지출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남 학생들은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요. 그 말은 상대적으로 이 공교육, 학교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휴업 국면, 이 학습 결손, 이 심화될 이 상황 속에서 그나마 학교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보름 일찍 우리는 거의 정규 수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침이 딱 결정되니까 곧바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고3 수험생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사 일정이 축소되면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이 고3 수험생들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방금 또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전남 지역 학생들은 공교육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생들입니다. 네,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2021 대입제도 개선 움직임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 도에서는 도교육청에서는 2021년 대입 준비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예, 고등학생들 특히 고3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른바 서울의 주요 대학 같은 경우 보면은 갈수록 재수생 비율이 높아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수생도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네. 대학 다니다가 네. 다시 이렇게 수능을 보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학업 결손이 초래된 우리 고3 학생들 염려가 많은데요. 우리 전남에서는 일단 방과 후 수능 교실이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학습실 이런 걸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그냥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카페에 가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하죠. 약간 시끄러운 가운데서 더 공부가 잘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카페형 그런 학습 공간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육부가 대교협에 요청을 해서 일부 대학에서 이제 전형에 좀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수능 최저 기준, 그것이 보면 서울이라든지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에서 최소 2등급 이상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뭐 3등급으로 낮춘다든지 아예 또는 폐지한다든지. 그리고 3학년 때 비교과 활동은 이 전형에서 뭐 제외한다든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서울대라든지 연대 같은 경우 뭐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모든 걸 또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현재 고3 재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를 위해서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제일 필요한 게 대입 정보예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는 우리 한평에서 우리 대입 지원단 선생님들, 그러니까 진로 진학지도 전문 선생님들이 한평 지역에 찾아가서 학생 30명, 그 학부모님 30명에서 면담을 했어요. 상담도 하고 엄청나게 좋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전남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지역을 찾아가는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예.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7월 한 2일 날, 3일 날은 동부 지역, 서부 지역 해가지고 두 군데 나누어 가지고 연인은 2,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입 정보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문제는 이게 어쨌든 코로나19 방역이잖아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통폐합 문제로 사실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전남 지역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네, 그렇게 고민이 많던 전남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또 코로나 시국에서는 강점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교육관님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코로나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극복할까 3월부터 사실 고민이었죠. 예, 저희들은 등교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학생들과 그리고 급식실이랄지 상담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시기에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우리도 마을에 기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등교 계약이 되었을 때 방역을 위해서 그때는 마스크가 굉장히 파동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교직원도 사용하고 학생들도 나누어주고 또 마을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랄지 요양원들이 한번 보급해보자 해서 저희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한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별양 지역에 요양원 3군데 들려서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런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각 마을에 사실 어르신들이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찾아가서 힘내시라고 편지글도 보내주고 또 면 마스크도 전달하고 해서 마을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렇게 방역을 애를 썼다는 그런 미담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작은 학교 강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초로 등교 계약이 이루어진 게 5월 20일 고3부터 했거든요. 근데 전남은 고3뿐만 아니라 학생 수 60명 이하의 초중고도 같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전남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 해서 이제 같이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은 학교는 방역에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교 계약을 해도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아이들 소집단 협력 학습도 가능하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인별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또 지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유리했다는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이제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코딩 교육이라든지 수학, 과학, 융합 교육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이제 소프트웨어 교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기존의 컴퓨터실을 이제 소프트웨어실로 전환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또 코딩 교육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실에는 거기는 무한 상상실이라 해가지고 또 3D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것까지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이들이 거기 와서 삽니다. 근데 학생 수 막 1000명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용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과 관련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작은 학교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행복한 셈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 방역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학교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작은 학교가 유효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학교와 마을의 사례가 또 있다는데 이 부분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또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제 학교에 못 가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센터에 와가지고
돌봄이 너무 어렵다, 네.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센터 직원들 사이에서도 학교가 이제 긴급 돌봄을 했지만 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말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센터 차원에서 긴급 돌봄을 좀 마을 돌봄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3 아이들이 3명 이상 모이면 저희 센터가 그동안 그 양성한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 강사분들이 거기에 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래놀이도 하고 생태놀이도 하고 평화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곳이 황전면에 있는 회덕분교, 그 다음에 나간면 주안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별량의 구룡 작은 마을 도서관, 그 다음에 신대지구에서도 어머님들이 의외로 이제 육아가 힘들다고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사들이 거기를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아이들이 이렇게 수시로 그런 강사들이 올 수 있는 멀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 아이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이래서 마을 돌봄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돌봄단을 꾸려서 이후에 그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한 10회 이상 정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또 교장 선생님께서도 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학교와 마을의 사례 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마스크 사례 같은 게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지역과 함께 소통해 나가면서 작은 학교들의 강점들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충분히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마을과 함께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들을 마련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을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뭐 또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또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이제 불안정한 미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AI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남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요? 그 4차 산업혁명 AI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본격적으로 언급이 된 게 4년밖에 안 됩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2016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포럼이 열렸거든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AI는 그 201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시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뭐야? AI가 뭐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불과 4년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4차 산업혁명 이 AI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저는 이 AI가 우리 교육을 큰 변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개개인의 그런 학습 정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를 들면 수학을 이야기를 하면 수학에서 뭐 수학에 대한 취미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수학에서도 뭐 대수, 기하, 뭐 지수 이런 거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유형 문제를 잘 푸는지 이런 것은 빅데이터로 개개인의 정보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걸 AI가 이것을 분석해서 공부할 때 그 학생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이 학습 내용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맞춤형 개인 교습 체제가 이 개인 교습 지도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AI를 통해서. 이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제 학습 격차는 더욱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AI를 통한 이 학습 지도 시스템, 인텔리전스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IT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2, 3년 정도 되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용도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웃 그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AI 집적 단지가 만들어진다든지 AI 융합대학이 만들어진다든지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다든지 해서 AI와 관련한 연구 시설이라든지 또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도 이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고등학교를 이렇게 한전 그 주변에 있는 연구 클러스터로 이제 이전하고 학과도 개편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특성화고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또는 AI 고등학교로 전환을 하는 등 뿐만 아니라 AI 중점 학교라 해서 고등학교 3개 그리고 시범학교를 16개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 미래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이걸 좀 뒷받침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교육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최근에는 교육감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200년 역사의 근대 학교 교육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장성훈 교육감님께서 주문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교육 혁신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세 분 모두 의견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이 부분 교장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잘하고 있는 거 제가 2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미래 교육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전라남도의 교육 방향과 가치 철학을 한번 모아보기 위해서 시민사회랄지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을 같이 모여서 공청회, 포럼 이런 것들을 최근에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방역 체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했고 학교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백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또 교육감님께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타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가 이 백서를 만들어서 기록을 잘 해야 한 까닭은 운전할 때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백미러를 꼭 봐야 되잖아요. 뒤를 보고. 그런 점들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방향도 옳고 가치는 더욱더 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주문하고 싶다면 학교 현장의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실천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자율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단위 학교가 위기에 강한 학교들이 있었어요. 이런 학교들은 평소에 민주적인 협의 문화랄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학교 문화를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학교들이었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반대로 조금 수동적인 학교들은 코로나 사태의 매뉴얼이랄지 대응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너무 늦다. 그리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오히려 교육청을 질타한 바 있었어요. 따라서 조금 더 학교가 능동적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강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해서 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주고 지원해주고 장려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아울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또 센터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아까 교장 선생님하고 의견이 어떻게 비슷하네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 관련 기사를 봤는데 극복을 잘한 학교들이 공통점이 민주주의 그 문화가 그 학교에 정착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위험도 높아지는데 그러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미래교육의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라는 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하고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미래교육의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 예. 말씀하십시오. 인간의 삶이 사실 분절적이지 않고 되게 통합적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 문제 또한 복잡다단하고, 그런 문제를 한 분야의 지식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어쨌든 교육의 방향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어야 되고 융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그 교육은, 지금 코로나는 전 지구적인 문제지만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교육은 자기가 발딛고 있는 그 지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교육의 꼭 현장이어야 되고 교육의 재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앞서서 이렇게 일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생각하는 미래 학교 뭐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14세기 흑사병의 유행은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만들었어요. 코로나19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절벽에다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이고, 혹자는 21세기는 2000년부터가 아니라 2020년부터 시작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은 이른바 교실에서 대면 수업, 그리고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그런 교육과정, 그걸 통해서 대규모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었죠.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이제 비대면 원격 교육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리고 AI를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내용 제공과 평가, 즉 피드백, 그런 교육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사의 역할과 학교 모습이 크나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역할에서도 이제 지식 전달은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예. 그러면 교사는 가이던스, 뭐 카운슬러의 역할, 이를 위한 그 역량, 심리학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교원 양성 기관도 당연히 바꿔줘야 되겠죠. 교대 4대 커리큘럼도 바꿔져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지식, 역량, 소양을 갖춰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게 교육 행정도 바꿔줘야 돼요. 사실 이 코로나 원격 교육 수업을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집단지성과 학교장의 리더십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갔어요. 교육부에서 지침이라고 내려온 건 보면 정말 학교 현장에 맞지 않고 아주 교육부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이 코로나 국면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는 모두가 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구성원들은 그런 지성과 노력으로 이렇게 해결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 행정도 과감하게 탈을 벗어야 된다. 하여튼 그 교수 학습 방역, 어쨌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부는 최소한의 지원에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그런 혁신도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에 대한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미래 교육이 변화할 것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변화된 미래 사회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의 역할, 또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 또 마을의 역할은 무엇일지 이 부분 또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센터장님께서 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새 기관, 새 주체의 뭐 역할을 나눠서 표현한다기보다는
일단 지역에서 무엇보다 그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현재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는 일이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이 특히 이제 그 전남 지역에 청소년들이 그 우리 지역 전남 지역이 살기에 행복하고 재밌고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가라는 것에 대한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고 지자체의 책무이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이라는 것들이 좀 인식돼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마을 주민들은 교육은 학교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밀어두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을은 마을대로 좀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 학교가 왜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학교가 처한 환경,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좀 이해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협치, 협력, 거버넌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지자체, 마을이 협력해야 되는데 서로 많이 다르고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나가는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순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육지원청 지자체하고 센터하고 만나가지고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도 좀 이런 서로 머리를 맞대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은 항상 좋은 방향으로 나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순천 지역을 구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저희 순천이 자랑하고 있는 아름다운 강 동천을 살리기 위한 아이들과 체험학습을 같이 하기 위한 동천마을교육과정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마을교육 활동가 그리고 생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제가 알기로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 20여 차례 협의회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동천마을교육과정도 만들어졌고 동천마을교과서도 만들어졌고 학습자료까지 만들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조곡동 철도마을교육과정 또 복숭아골 월등마을교육과정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별량 마을교육과정을 만들고 마을교과서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실제 체험하고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마을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은 교육청과 지자체도 열심히 준비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예. 전문적인 활동가들이 상시적으로 모여있는 협의체, 기구 그 플랫폼에 예산과 인력과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말고 투자해서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과 지자체와 선생님과 학교가 결합되었을 때 예. 대개 마을교육이 활성화되고 성공하거든요. 우리 전라남도는 충분히 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흥이 그렇고 또 해남이 그렇고 여수가 그렇고 곡성이 그렇고 순천이 그렇고 그런 자원들을 좀 활용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투입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뭐 경기도 오산이랄지 시흥이랄지 혹은 뭐 부산 진구랄지 광주 광산구청이랄지 이런 데가 되게 그런 플랫폼 우리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센터 같은 곳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마을교육이 활성화되더라 하는 걸 경험적으로 우리가 보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얘기를 교장 선생님이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뭐 지역과 마을 포함해서 모두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 교육 처음 겪는 일이라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교육감님 뭐 인사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아마 지역민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상황만큼 지금만큼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우리 아이들 정말 빨리 안전하게 학교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학교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을 모두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 면에서 또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재밌는 사례인데요. 원격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담양 대전면이 있어요. 담양 대전면에서는 이렇게 마을 이장님들이 이렇게 방송으로 학생 여러분 9시부터 원격 교육이 시작됩니다. 늦잠 자는 학생들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원격 수업 받도록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처럼 지역사회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인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전남교육청도 이제 학교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지역사회 속의 학교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또 많이 지자체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해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건강 잘 챙겨주셨고 정말 자랑스러운 건 이 청정도민, 청정 전라남도를 만들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 속에 빛났던 우리의 위기 대처 능력 이것을 이제 우리 전남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여서 미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이계준 교장 선생님 그리고 임경환 센터장님이셨습니다. 세계적인 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 나고 새로운 규칙이 쓰여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언택트 세상이 온라인 교육에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비관도, 낙관도 경계하고 차분히 지혜를 모아가야겠습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